그 모차르트에 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모차르트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이 일요일 오후 1시 5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2시가 다 돼 가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 1719년에 태어나가지고 1780년에 사망. 어머니 안나 마리아 모차르트 1720년에 태어나가지고 1778년에 사망. 배우자 콘스탄체 모차르트. 그러니까 이건 모차르트의 아내죠. 모차르트 아내가 이제 1762년에서 1842년까지 살았고, 그래서 이제 모차르트 사망으로 사별했다. 모차르트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사남 이녀를 탄생시켰다. 이런 얘기고, 모차르트의 종교는 천주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이제 세례까지 받았네요. 요 세례명은 요한 크리소스토모. 그리고 이 끝에는 이제 그 모차르트가 이런 그 사인을 했다. 모차르트의 사인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이죠. 음악가는 뭘로 자기 자신을 표출하겠습니까? 음악가는 음악으로 자신을 표출하는 겁니다. 연주가는 연주로 자기 자신을 표출하는 거고, 소설을 쓰는 작가는 소설 작품으로 자기를 표출시키는 겁니다. 배우는 또 어떻게 써요? 배우는 드라마나 어떤 영화 같은 데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 역할을 맡아가지고 연기를 하는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표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가는 음악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음악가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작곡한 음악을 들어보지 않는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속된 말로. 그래서 내가 전번에 그 베토벤을 얘기를 할 때도 베토벤을 얘기를 하면서 베토벤이 작곡한 음악들을 뭐 1, 2, 3악장 이렇게 다 들려주진 못했지만 맛보기로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들려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모차르트라는 음악가 얘기를 하면서 모차르트가 작곡한 음악을 하나도 안 들어본다. 이거는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모차르트가 작곡한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곡을 일단 들어보기로 하겠는데, 그 유튜브에서 음악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을 검색해보면 여러 영상들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내가 많은 영상 중에서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유튜브에서 음악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면은, 첫째는 음질이 좋은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들어볼 땐 이 헤드폰을 낍니다. 그래서 헤드폰을 끼고 들어봤을 때 음질이 좋은가. 이것을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상이 HD급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연주되는 장소의 배경이 어떤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서 그 영상을 택한다 그 말이죠. 근데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이 연주되는 그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음질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들어보면 아주 그 영상 자체는 뭐 HD로 되어 있고 배경도 훌륭하고 영상 자체는 좋은데 음질이 안 좋아.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음질은 들어보니까 괜찮은데 영상이 HD급이 아니야. 여러분들 HD급이 아닌 영상들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HD급이 나오기 전에 영상들 보면은 사람 얼굴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흐릿하잖아요, 영상들이. 그런 대부분 음질은 좋은데 대부분 그 영상들이 그런 영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튜브 아주 초창기 시절에 올린 그런 HD급이 아닌 그렇게 해상도가 아주 낮은 영상들. 그리고 연주되는 장소의 배경을 또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한다 하면은 어느 정도 배경은 합격점이 됩니다. 오케스트라라는 것은 방음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이 연주되는 전문 연주되는 그런 데서 연주를 하니까 언제나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런 영상은 배경은 합격점이 됩니다. 근데 그런 오케스트라가 전문적인 연주하는 장소에서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뭐 야외 같은데 그런 데서 이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이 옷도 잘 갖춰 입지 않고 그냥 티셔츠, 청바지, 뭐 추리닝 바지 이런 걸 입고 이제 연주한다. 그러니까 리허설 하는 그런 영상들이 흔히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원들이나 연주하는 단원들이 언제나 이 복장을 갖추고 배경도 그럴싸하고 이런 거래야 올린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영상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그렇잖아요.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이니까 클라리넷 협주곡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써요? 벌써 이 제목만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다수의 오케스트라와 어우러져서 연주하는 게 협주곡이죠. 오케스트라와 이렇게 연동이 돼가지고 연주하는 게 협주곡이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오케스트라와 연주하는 그 협주곡 영상을 보니까 영상들이 많은데 보니까 음질이 좋으면 영상이 안 좋고 영상이 좋으면 또 음질이 안 좋아. 이렇게 다 이렇게 안 좋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이 좋으면 뭐 우리 속담에 그렇잖아요. 물 좋고 정자 좋은 곳이 어디 있느냐. 뭐 우리 속담에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은 영상이 좋으면 음질이 안 좋고 음질이 좋으면 또 영상이 HD급이 아니고 그렇단 얘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영상 하나를 내가 골랐는데 이게 내가 고른 영상이 뭐냐면은 원래 이 제목이 그렇잖아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이니까 이 오케스트라와 이렇게 그 융합이 돼서 연주되는 게 이제 정상이거든요. 그렇게 연주를 해야 정상인데 내가 선정한 이 영상은 오케스트라와 그렇게 협연하는 것이 아니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이 클라리넷 연주자가 나와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와 협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그 영상을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오케스트라와 협연해서 이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건 다 흠이 있더라고요. 음질이 안 좋다든가 영상이 안 좋다든가. 근데 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연주하는 클라리넷 그 영상은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거예요. 음질도 좋고 영상도 좋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게 뭐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영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이 영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은 굉장히 그 음악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흔히 그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면 이 클래식 음악의 알레르기다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좀 얘기가 길어지겠는데 들어보십시오. 클래식 음악에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클래식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 이 두드러기가 돋는답니다. 그러니까 소름이 돋는다는 거예요. 소름이 쫙 끼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클래식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클래식 음악에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내가 탁 터놓고 솔직히 이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가 길어지겠지만은 좀 들어보십시오. 내가 유튜브 하는데 내가 뭘 올리죠? 해외 클래식 음악 디바술레라는 그런 고정 메뉴를 만들어 가지고 올리잖아요. 해외의 괜찮은 소프라노들을 선정해서 올린단 말이죠. 근데 그 소프라노라는 건 뭡니까? 여자의 높은 음성을 소프라노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소프라노 그 성악가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이제 노래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해외 클래식 음악 디바이스 순례에 올리거든요. 근데 나는 여러분들 뭡니까?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남자잖아요.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석을 N극과 S극을 이렇게 가까이 대보십시오. N극과 S극을 이렇게 가까이 대면 쩍 닫아 붙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N극과 N극끼리 이렇게 가까이 대보십시오. 밀어냅니다. 붙질 않아요. 인간 세상도 똑같은 거예요. 인간 세상도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는 게 당연하고 또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여자와 여자끼리는 밀어낸다 이거죠. 남자와 남자끼리는 밀어낸다 이겁니다. 나는 워낙 내가 클래식 음악의 매니아이기 때문에 남자 성악가들 목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남자 성악가들이 하는 그 노래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아요. 남자 성악에서 제일 높은 음이 뭐죠? 테너잖아요. 테너. 그 다음에 날인 게, 그거보다 저음이 이제 바리톤, 뭐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근데 나는 워낙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남자의 테너 목소리를 들어도 거부감 없이 듣는다 이거예요. 근데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이 소름이 돋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특히 어떤 거에 소름이 돋느냐. 여자가 그 여자 소프라노 높은 음으로 여자가 소리를 지를 때 그때 소름이 쫙 돋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남자보다는 주로 여자가 소름이 돋는다는 겁니다. 여자와 여자끼리는 밀어낸다고 했잖아요. 내가 자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세상 이치가 그런 겁니다. 여자와 여자끼리는 밀어낸다고 했잖아요. 소름이 쫙 돋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렇게 높은 음으로 소리를 내지를 때는 그걸 보는 여자의 몸에서 소름이 쫙 돋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 클래식 창법에 여러분들 클래식이라는 건 말이죠. 이 유행가나 이렇게 대중음악은 목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목으로 그냥 이렇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이 목소리로 이렇게 아주 작게 노래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클래식 창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클래식 창법은 소리를 내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좀 얘기가 길어지겠는데 들어보십시오. 국악하던 사람들, 우리나라 국악하는 사람들이 국악을 공부할 때 어디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산속에 폭포수가 막 떨어지잖아요. 폭포수가 막 떨어지는 폭포수 옆에 가서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판소리를 춘향전을 한다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폭포수가 막 떨어지는 옆에 가서 판소리 춘향전을 한바탕 을조린다는 거예요. 을조리면 여러분들 폭포수가 떨어지는 소리가 얼마나 요란합니까?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가 물소리가 얼마나 요란합니까? 그 옆에서 판소리를 읊어대면은 이 소리를 질러서 읊어대면은 폭포수 건너편에 있는 사람이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소리를 내질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요란하게 떨어지는 폭포수를 건너서 그 소리가 저 상대방 건너편까지 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달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 힘을 들여서 소리를 질러대니까 이 성대가 이 판소리 같은 거 한 사람들 초창기에는 막 성대에서 피가 나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소리를 내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양 클래식도 일맥상통한 점이 있어요. 서양 클래식도 우리나라 국악과 이 일맥상통한 점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소리를 내질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 오케스트라가 큰 대규모 오케스트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데서 노래를 하잖아요. 노래를 하면 그 성악가가 내지르는 소리가 오케스트라가 연주되는 소리를 꿰뚫려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대가 찌렁찌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대가 아주 찌렁찌렁하게 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내가 못 여러분들은 그것까지 모르실 거야. 가요, 유행가 가요를 부르는 가수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이크를 입에다 아주 탈락말락하게 이렇게 가까이 대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아의 뭐 사랑을 아무나 하나,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이런 노래할 때 이제 마이크를 입에다 가까이 대고 노래를 하잖아요. 근데 클래식 성악가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걸 보십시오. 그렇게 마이크를 가까이 대는 거 봤습니까? 마이크를 멀리 대는 겁니다. 떨리는 겁니다. 그게 왜냐? 음량의 볼륨이 큰 겁니다. 성악가는 있는 힘대로 소리를 내지르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나 가요 가수들은 그게 아니거든. 가요 가수들은 그렇게 있는 힘대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성악가들이 그렇게 마이크를 입에다 가까이 대고 노래를 하면요, 이거는 마이크가 빽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악가들 나와서 무대에 나와서 노래하는 걸 보십시오. 꼭 마이크에 거리를 두잖아요. 이렇게 있는 힘대로 소리를 내지르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느냐면은, 우선 그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면은 클래식 음악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클래식 음악은 잘 움직이지 말고 아주 엄숙한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어야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숙한 그런 분위기, 이런 것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취향을 가지고 있어야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클래식 음악을 들으려면 말이죠.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클래식 음악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도, 평소에 굉장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은 좋게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클래식 음악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 음악만큼은 좋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 상당히 그 아름다운 음악인데, 이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 이 음악이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주제 음악이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이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2악장이 수많은 영화의 배경음악으로도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음악인지 한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좋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곡은 클래식 음악에 거부감이 없는 사람도 들어보면 좋다고 얘기할 그런 느낌을 가진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은 클래식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도 들을 수 있는, 무난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이라서 굉장히 많은 영화들의 배경음악으로 사용이 되기도 했다. 사용이 배경음악, 여러 가지 영화뿐만이 아니고 CF, 그 다음에 광고음악, 이런 데도 많이 활용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는 음악적 예수 그리스도다. 모차르트는 음악의 영역 내에서 얻을 수 있는 미의 정점이다. 퓨오드르 차이코프스키. 이 차이코프스키란 사람도 클래식 음악 작곡가입니다. 이 모차르트처럼 클래식 음악 작곡가인데 같은 클래식 음악 작곡가가 모차르트를 이렇게 극찬한 거죠. 모차르트는 음악적 예수 그리스도다. 모차르트는 음악의 영역 내에서 얻을 수 있는 미의 정점이다. 미의 아주 가장 정상을 이 모차르트는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름다움의 정상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코프스키가 얼마나 모차르트를 극찬했는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젠가도 내가 하는 게 인간 탐구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 차이코프스키도 다룰 것입니다. 18세기 빈 고전파를 대표하는 오스트리아의 천재음악가, 35살의 짧은 생애 동안 수많은 불멸의 곡들을 작곡하였으며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루드비히 판 베토벤과 함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로 추앙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흐에 관해서도 많이 들어봤죠. 바흐, 베토벤, 베토벤은 두말하면 잔소리고, 그래서 모차르트, 바흐, 베토벤, 이 세 사람을 3대 인류의 커다란 족적을 남긴 3대 거장 음악가라고 이제 꼽는다는 얘기입니다. 명칭. 그의 성 모차르트는 모첸, 남부 독일 방언과 하르트의 합성어인 모츠하르트의 변형으로 뜻은 험담하는 사람 혹은 조잡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주장과 중세고지 독일어로 습지를 의미하는 모스와 하르트의 합성이라는 주장이 있다. 아쉬운 것은 모차르트가 기록에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14세기이므로 새로운 자료가 추가적으로 발견되지 않는 이상 더 자세한 추측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례명은 요하네스. 오늘날 그의 이름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로 굳어졌지만 생전에 그가 성인이 된 후 사용했던 이름은 볼프강 고틀리프 모차르트였다. 이름의 미들 네임이 고틀리프에서 아마데우스로 바뀌게 된 것은 그의 상호 미망인인 콘스탄체 때문이었다. 그 밖에 어렸을 때부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연주 여행을 했기 때문에 각국 언어 관습에 따른 다양한 버전으로 이름이 각색되기도 했으며 모차르트 본인이 성년이 되면서 본인의 취향이 반영되기도 했기 때문에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차르트 이름이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또는 볼프강 고틀리프 모차르트라고도 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였었냐면은 모차르트가 어렸을 때서부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연주 여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이름이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고 하니까 그 나라 언어에서 이제 부르기 좋은 식으로 이름이 바뀐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양한 이름이, 다양한 발음의 이름이 존재했다. 건데,
오늘날 뭐 거의 통일되다시피 한 이름인 바로 이 이름이라는 거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그 명칭이 가장 통일된 명칭이다 그죠. 통칭된 명칭이라고 합니다.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명은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 볼프강구스 테오필루스 모차르트. 이게 뭐 상당히 깁니다. 이게 이름이. 세례명의 볼프강구스 테오필루스 부분을 독일식인 볼프강 코틀리프로 고친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 볼프강 코틀리프 모차르트를 일반적으로 모차르트의 풀네임으로 본다. 풀네임에서 첫 이름을 뺀 볼프강 코틀리프 모차르트에서 독일식의 코틀리프를 라틴식으로 바꾼 아마데우스를 채용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현재 굳어졌다. 뭐 이렇게 이름까지 복잡한 그 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네임에서 생략된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는 황금의 입으로 알려진 교부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에서 따왔다고 한다. 참 발음하기도 어렵네요. 볼프강은 모차르트의 어머니가 살던 고향의 호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지명이 아니더라도 볼프강은 독일어권에서 남자의 이름으로 흔히 사용되는 이름 가운데 하나다. 이 이름은 귀족들에게 한정되어 붙여지며 본래 평민들은 사용할 수 없었는데 모차르트는 예외적으로 썼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오래전의 일이고 21세기 기준으로는 귀천 없이 누구나 쓰는 이름이었다 이런 얘기죠. 테오필루스는 대부분의 이름을 따온 것으로 라틴화한 그리스어이다. 뜻은 신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의미이며 이를 독일식으로 쓰면 코틀리프, 이를 다시 라틴식으로 쓴 것이 아마데우스였다. 모차르트가 성년이 된 후 그 이름은 공식적으로 독일식인 볼프강 코틀리프 모차르트라 표기되었다. 모차르트 생전에 열린 콘서트 포스터에는 거의 모두 볼프강 코틀리프 모차르트라고 표기되어 있다. 프라하 등에서 열린 콘서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장난기가 많았고 언어 유희를 좋아했던 모차르트는 사적인 편지에서 아마데라는 프랑스어 이름을 즐겨 썼다. 이러한 표현은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과의 편지에서 사용되었고 공식적으로 사용된 적은 사실상 없었다. 모차르트가 아마데우스라는 정식 라틴어 표기를 사용한 적은 거의 없다고 한다. 아마데우스를 쓴 경우에도 우올프강구스 아마데우스 모차르투스라는 식으로 이름 전체를 라틴어로 표기했는데 이는 재미로 고대 로마식 이름을 흉내내서 써본 것이며 결코 대외적으로 정식으로 사용한 이름은 아니었다. 현재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 모차르트가 생전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표기한 적은 1787년 5월 단 한 번 있다고 한다. 참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모차르트는 그 이름에 대한 그 참 복잡한 그런 그 얘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전에 공식적으로 볼프강 코틀리프 모차르트였던 그 이름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고 바뀌게 된 것은 그의 사후 그의 작품의 판권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던 미망인 콘스탄체의 개인적 의지 때문이었다. 미망인 콘스탄체는 모차르트 서거 직후부터 자신의 공식적인 서명으로 콘스탄츠 모차르트, 결혼 전 배보 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미망인이라는 서명을 사용했다. 그러나 콘스탄체의 서명과는 관계없이 모차르트 추모 콘서트를 포함해서 대외적으로 여전히 볼프강 코틀리프 모차르트라는 표기가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차르트 서거 후 1798년 그 유명한 브라이트 코프 운트 헤르텔 출판사에서 모차르트 미망인 콘스탄체의 허가를 받아 모차르트 전 작품을 악보로 출판했는데 이때 모든 작품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아마데우스라는 라틴식 미들네임이 사용된 것은 모차르트 전 작품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미망인
탄체의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여지고 있다. 악보계의 바이블과 같은 위치에 있었던 브라이트 코프 운트 헤르텔사에서 출판된 모차르트 악보가 유럽 각지에서 사용되면서 이 이름이 완전히 굳어지게 된 것이다. 되도록 든소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모차르트가 올바른 한글 표기이다. 하지만 모차르트라고 쓰는 경우도 있다. 외래어 표기법이 정착되기 전인 1980년대만 해도 이 명칭이 더 흔하게 쓰였다. 한국의 경우 모제도라는 음력한 이름도 있었으며 모제도라는 그 이름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또 재미난 얘기인데, 그래서 음역을 해가지고 모제도라는 이름도 또 있었다는 겁니다. 해방 직후까지 이 음역한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다. 이 후에는 모차르트라는 표기를 썼다가 1989년 2월 개정 맞춤법을 시행하면서 모차르트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차르트. 거기서 이제 모차르트 생애가 나오는데, 생애는 너무 길으니까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레오폴드 모차르트가 나오는데, 레오폴드 모차르트. 이게 이제 레오폴드, 아버지 모차르트죠. 모차르트의 아버지. 독일의 음악가, 바이올리스트 지휘자, 음악교육자,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아버지로 유명하지만 그 자신도 자수성가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모차르트의 아버지도 음악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라의 사남이녀 이렇게 나오는데, 모차르트와 결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콘스탄체 모차르트, 이게 모차르트의 아내입니다. 이제 콘스탄체 모차르트 1782년 그녀의 처남 조셉 랑게에 의해 묘사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제 처남 조셉 랑게에 의해 묘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처남, 그녀의 그러니까 뭐 오빠나 동생 랑게에 의해서 묘사되었다 얘기인데, 마리아 콘스탄체 체실리아 요제파 요한나 알로시아 모차르트, 또 이 모차르트 아내 이름도 참 굉장히 까다롭고 깁니다. 1762년 1월 5일에 태어나서 1842년 3월 6일 오스트리아의 가수 작곡가 그녀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두 번 결혼했고 그 다음에 게오르크 니콜라우스 폰 니센과 결혼했습니다. 그녀와 모차르트는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칼 토마스 모차르트, 프란츠 자베르 볼프강 모차르트, 그리고 유아기에 사망한 다른 4명의 자녀들. 그녀는 두 번째 남편과 공동으로 모차르트의 전기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차르트의 아내가 된 콘스탄체라는 여자도 가수였다는 거죠. 가수, 작곡가 이런 음악에 종사했었던 여자네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의 가수, 작곡가 이런 부분에 종사했던 여자라고 합니다. 초기 콘스탄체 배보는 독일 남서부 바덴비르텐베르크 주의 레라흐 인근 마을 젤림 비젠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체실리아 베보 네스탐, 그녀의 아버지 프린돌린 웨보는 더블 베이스 연주자, 프롬프터 음악 카피스트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아버지도 그러니까 친정아버지죠. 친정아버지도 음악을 했었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처갓집도 음악하는 집안. 그러니까 모차르트의 아버지도 음악하는 집안이었었고, 그러니까 처갓집이나 친가나 전부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러게 됐었네요.
그래서 이 여자의 친정 아버지는 이제 모차르트의 아내, 이 여자의 친정 아버지는 이제 더블 베이스를 연주했던 더블 베이스 연주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더블 베이스라는 악기가 아주 굉장히 그 큰 덩치가 큰 현악기잖아요. 굉장한 그 저음을 냅니다. 그 더블 베이스를 이렇게 활로 한번 쭉 훑으면 말이죠. 그냥 집까지 울릴 정도로 그 정도로 저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첼로만 해도 상당히 저음이라는 건데 첼로보다도 한 두세 배 이상 큰 악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딱 활로다가 이 더블 베이스 줄을 한번 싹 긁었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저음이 이게 막 집이 울릴 정도의 그런 저음이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모차르트가 죽자 모차르트의 전기를 쓰기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의 아내에 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차르트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도 오랫동안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키백과도 나무위키도 내용이 많겠지만 또 음악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음악을 끼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오래 가리라 생각합니다.